이 프로그램은 방송위원회 방송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1443년) 제위 25년에 세종은 홀로 훈민정음을 만들고 1446년에 정인지에 서문을 붙인 훈민정음 해례본을 내었다. 바로 이 해에 훈민정음으로 지은 최초의 한글 문학 작품 용비어 청가가 탄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 용비어 청가와 더불어 탄생한 또 하나의 거대한 역작 복내의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복내의를 이루는 전인자, 여민락, 치화평, 취풍형, 호인자 등이 그 어느 문화권보다도 음악이 두드러지게 발전한 유럽에서도 존재하지 않았던 반나절을 연주해야 하는 장대한 규모의 악곡이라는 것을 우리들조차도 지나쳐왔던 것이다. 훈민정음이 나오고 월인 청강지곡이 지어지고 용비어 청가를 노래하는 여민락과 치화평과 취풍형이 한 시대의 한 인물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세종대왕의 위대함에 대해 듣고 배워왔을 것이다. 우리는 세종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글을 만들었고 과학을 발전시켰고 서적을 간행하고 국경을 확대시켰고 세종은 우리 역사상 그 누구보다 많은 업적을 남겼고 그 누구보다도 존경을 받는 위대한 인물로 추앙받는다. 조선의 네 번째 임금 세종. 한 나라의 임금이 과연 그 많은 일을 혼자의 힘으로 해낼 수 있었을까? 그 아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업적이 임금의 이름으로 돌려지고 잊혀지지는 않았을까? 그러나 세종의 능력은 임금이었기에
늘 과소평가되어 왔다. 세종은 성리학자였고 월인 청강지곡을 남긴 뛰어난 시인이었고 한글을 창제한 의문학자였고 위대한 정치가였다. 그리고 복례의, 팔상, 보태평, 정대업을 지은 작곡가였다. 오늘날 세종은 매우 특별한 이름이며 또 한편으로는 매우 친숙한 이름이다. 세종의 삶이 표면적으로는 드라마틱한 면이 없는 듯 보이지만 그보다 더 매력적인 이름은 또 없다. 텔레비전 드라마로 세종을 보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듯 우리는 그의 삶을 잘 알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가장 유명한 건 훈민정음이잖아요. 과학 선진화인가, 추구기, 해시계, 그리고 국토의 그 영역을 확장하여 사군 육진을 설치하셨고, 그 악을 정비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세종은 태종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첫째 아들 양령은 13년 동안을 세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태종은 장자이며 세자였던 양령 대신 셋째인 충령이 자신의 대를 잇기를 원했다. 그래서 아버지 태종은 서둘러 충령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의 자리로 옮겨 앉았다. 1418년 충령은 조선의 네 번째 임금으로 왕위에 오른다. 태종이 어떤 양령이 아니고 충령한테 넘긴 중요한 이유는 어떤 그 새로운 시대에 대한 비전을 양령은 제시를 못했습니다. 거의 자기 태종과 비슷한 시대를 반복될 거로 생각했기 때문에 세종같이 이제 단순하게 왕시에서 이씨 왕조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백성들을 위한다는 정치가 무엇인지, 문화의 정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비전을 충령에게 발견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왕위를 옮겨줬습니다. 세종은 당대의 뛰어난 성리학자였다. 의문학자로서 탁월한 지식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다. 훈민정음으로 글을 남긴 우리나라 최초의 실명 시인이었고 음악을 아는 예술가였다. 세종실록에 그 신하들이 이루어 놓은 여러 가지 음악 관련된 일들을 정리하다가 드문드문 내가 음악을 좀 아는데 이런 얘기를 단서로 해서 잘잘못을 짚어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음악을 좋아하는 마음도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음악에 대한 식견, 그다음에 음악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방향을 이끌어 나갈 만한 안목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이렇게 확인할 만한 부분들이 눈에 띕니다. 오늘 처음으로 연주한 악을 들으니 소리가 조금 높게 들리는데 어찌 된 일인가? 토지가 기름지고 메마름이 해마다 달라 산출되는 기장의 크기가 다르니 성음의 높낮이가 시대마다 다르옵니다. 그래서 오늘 정한 황종음이 높게 들리는 까닭이옵니다. 세종은 자신이 작곡가였고 음악에 대한 신념과 방향이 명확한 인물이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세종의 정치적 역량을 보여주는 많은 기사가 있다. 그러나 세종이 직접 창조적 작업자로 나서서 몸소 이룩한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한글의 창제와 또 하나 새로운 음악의 작곡이다. 실록에는 세종이 음악가로서의 안목을 드러내는 장면이 곳곳에 눈에 띈다. 세종은 작곡가로서뿐만 아니라 새로운 왕조의 새로운 음악 제도를 만드는 일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처럼 음악적 관심이 뛰어나고 예약 정치의 실현에 집중했던 세종은 악을 정비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그런 면에서 맹사성과 박연은 세종에게 훌륭한 조력자였다.
맹사성은 치우치지 않은 시각으로 향악과 아악이 조화를 이루도록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향악이 축소되어 가는 것을 막으려는 세종의 입장을 잘 이해했다. 그래서 실록에서는 맹사성이 아악과 향악을 둘러싼 갈등에서 중재자의 역할로 등장하고 있다. 박연은 중국의 아악에 대한 탁월한 식견과 안목으로 아악의 정비에 선택의 여지가 없을 만큼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 예약 정치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노력했다. 박연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며 중국의 문헌을 철저히 고증해 아악을 세우고 바로잡는데 그 누구보다도 열정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본래 향악에 익숙한데 정묘의 제사 때 당악을 연주하고 삼원할 때 이르러서야 향악을 연주하니 조상 어른들이 평시 즐겨 들으시던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 어떨지 그것을 맹사성과 더불어 상의토록 하라. 세종은 향악에 대한 나름대로의 확고한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지 않고 박연이 아악을 정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후원했다. 세종의 전적인 지원을 받은 박연은 악기 제작과 의식에 사용된 도구, 복식들의 제작에 전력을 기울여 중국의 힘을 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갔다. 재래악의 상징적인 악기로서 오로지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에 의존했던 편경 제작의 실마리는 세종 8년 남양에서 경석이 발견되면서 해결이 되고 세종 10년에는 편경 33틀을 완성하게 된다. 편종편경은 아악의 상징적인 악기일 뿐더러 국가 의례에 있으면 위엄을 돋워주는 상징처럼 중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악기가 만들기도 어렵고 돈을 주고 사기도 어렵고 그래서 쉽게 가질 수 없는 악기였는데 세종 때의 악기 연구와 악기 제작 실험이 성공함으로써 그 악기를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 쓰게 되었는데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 시기가 바로 세종 때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창업 초기의 혼란이 채 가시기 전에 세종은 왕위에 올라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문화진흥 정책을 펴서 아악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 천문, 수학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제도를 정비했다. 세종은 그 많은 분야 중에서 왜 유독 음악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을까? 나라를 다스림에 예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나 악의 소용도 또한 큰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예는 중히 여기면서도 악에는 소홀하여 이를 익히지 않는 일이 많으니 가히 한탄할 만한 일이다. 백성들에게 어떤 그런 마음을, 어떤 정서를 움직여서 어떤 국가의 큰 흐름에 따라가도록 하는 것. 이것은 흔히 종교가 그 역할을 많이 지금 현대는 하고 있는데요. 종교가 없어지면 정치가 굉장히 빈약해집니다. 사람들의 그 많은 사람들을 질서를 지키고 서로 돕도록 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는데 종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와 비슷한 역할을 사실은 세종은 음악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뭐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음악 하나로 딱 그 의례, 궁중 의례를 하고 조회를 하게 되면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음악이 쫙 나오면 사람들이 아 이건 줄을 서야 되는구나, 지금은 엎드려야 되는구나, 또 지금 말하지 않고 들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무언중에 말하자면 따라오도록 하는 힘, 이게 음악의 이른바 악정이라는 것이죠. 음악의 정치인데 그게 첫 번째 종의 이제는 어떤 칼이 아니라 어떤 그 붓과 소리, 음악에 의해서 이제 다스려지도록 하는 것, 그런 첫 번째 목표였던 것 같고요. 예약 정치를 실현하고자 한 세종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아악을 정리하고 악기를 만드는 등 많은 사람들이 국가 의례에 관한 음악 사업이 마무리됐다고 믿는 동안 세종은 새로운 시대에 백성들과 함께할 조선의 신학을 구상하고 작곡해서 세상에 내놓았다. 세종대왕께서 훨씬 더 영특하셨습니다. 그건 어디서 보이냐면은,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를 먼저 하질 않거든요. 아악 정비부터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께서 즉위하신 다음에 초기에는 당신이 힘이 없기 때문에 신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악을 일대 정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유교 관료들이 숭상을 했었던 악을 일대 정비를 해서 악을 한번 좋은 악을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새로운 음악을 만들고 새로운 기본 체계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유교 관료들, 박연을 비롯한 유교 관료들을 어느 정도 일단 보듬어 주신 이후에 자기 편으로 만든 이후에는 이제 어느 정도 세종께서도 이제 왕권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 생긴 이후에 당신의 그런 어떤 주체적인 문화관을 표현을 하는 거죠. 너무 심각해. 세종이 이런 음악적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세종의 가장 대표적인 업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이 있다. 세종은 제위 25년에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3년 후 정인지에 서문을 붙여 반포했다. 그러나 이 한글은 당시의 조정과 지배계층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작업이었다. 더 좋은 중국 문자를 가져와서 빨리 그 한문을 많이 배우게 하고 성리학을 배워야 되는데 새로운 문자를 만들려고 하십니까? 이건 야만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그것이죠. 그런 말하자면 학문적 사대주의 그런 것이 오히려 내부로부터 강력한 이른바 그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완성돼서 그걸 이제 이게 누가 보아도 아이 대단한 학문이다, 대단한 문자란 것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비밀리에 추진했던 거죠. 근데 왜 그런 비밀리 했느냐라는 부분은 그 실록에 있는 것처럼 최만리가 이 사실이 중국에 알려지면 어떤 그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저는 그 훈민정음 창제가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예컨대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에서 NPT 체제에서 북한이 그냥 핵 개발한 거 있잖아요. 그 심각한 지금 국제적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 정도 효과가 있는 겁니다. 한글을 창제한 이듬해 세종은 정인지, 권제, 안지 등을 시켜 조선 건국의 정당성과 창업을 칭송하는 용비어천가를 짓게 했다. 이 용비어천가는 세종이 직접 지은 월인청강지곡과 더불어 한글의 기능을 시험한 더없이 소중한 서사문학 작품이다. 한 그런데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용비어천가가 단순히 문학 작품으로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안지와 결사로 이렇게 나누는데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 노래의 가사가 바로 나라가 열렸어. 그를 찬송하는 찬양하는 노래다. 용비어천가의 한문 가사는 여민나게 얹어 불렀고 한글 가사는 치화평과 취풍형에 얹어 불렀다. 그 이름에서 보여주듯이 용비어천가는 노래로 불려지기 위해 쓰였던 노랫말인 것이다. 세종은 한글을 친히 창제하고 그 기능을 시험하는 한글 시에 직접 곡을 붙여 노래하도록 한 것이다.
심증은 하고 있으나 그 연결고리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그러나 유추하건대 그 음악 연구를 오래오래 하면서 말, 소리, 또 소리의 장단, 고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병행됐을 것 같고 그런 연구의 최종적인 결과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이 한글 창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한글을 한글 그렇게 하지 않고 훈민정음이라고 해서 바른 소리, 소리 문자로 완성하였다는 것은 그 이전에 음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것이 크게 기여했다고 잠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조선 건국에 맞춰 제도와 문물을 새로이 정비하면서도 음악은 고려에서 쓰던 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 시대에는 새로이 음악을 작곡한다는 인식 없이 기존의 곡들을 조금씩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래서 새 왕조에서도 기존에 쓰던 곡들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노랫말만을 바꾸어 쓸 수밖에 없었다. 세종은 새 왕조의 창업을 노래하는 125장의 긴 서사시 용비어천가의 가락을 얹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락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세종은 넘치는 창조력을 음악 창작에 쏟아붓고 용비어천가 곡을 붙인다. 우리말을 기록하기 위해 독창적이고 체계적인 한글을 만들었던 세종이 음악을 기록하기 위해 새로운 형식의 기보 방법을 창안해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세종은 자신의 음악을 기록하기 위해 그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유량악보 정간보를 창안했다. 우리 전통음악이 이웃나라인 중국이나 일본 음악하고 다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전통음악은 장단이 좀 그러니까 불규칙한 박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악을 기보하기 위해서 그런 음의 길이를 표시할 수 있는 정간보라는 악보를 세종께서 처음 만드신 거고, 그리고 세종께서는 이 정간보를 조금 이제 개량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세종 때 만들어진 그 정간보가 그 세로로 이제 한 행이 32정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일단 16정간으로 나누시고, 그리고 또 이 16정간을 셋, 둘, 셋, 셋, 둘, 셋에 그런 작은 악구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 작은 악구로 나누는 이유는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장단 자체가 그런 세 박과 두 박이 합쳐져서 그런 이루어진 그런 어떤 혼합박자의 음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합박자를 기보하기 위해서 세종께서는 또 그런 그 정간보를 또 조금 고치신 거죠. 그리고 이후에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그 정간보에서는 세조 때 만들어진 그런 정간보를 기본으로 해서 음악을 적게 됩니다. 이 정간보는 세종 자신의 음악뿐만 아니라 구전으로 전하던 고려의 음악을 수백 년의 세월을 건너 오늘날까지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했다. 또한 이후에 등장하는 우리의 음악들을 수백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전해주었고 지금도 살아있는 우리의 음악을 들려준다. 세종실록에는 악보가 따로 붙어있다. 여기에는 세종이 만든 정대업, 보태평, 발상, 복내일을 비롯해 악보와 고려시대의 음악인 만전춘 등이 실려있다. 세종이 정간보를 만드신 것은 한국 음악을 기록할 수 있는 기록 문화의 기반을 만들었다는 점이 가장 큰 의의입니다. 세종이 만들어낸 이후 음악을 좀 더 잘 알았던 세조는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그 악보를 재편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 정간에 음의 다양한 표현을 기록하는 응용 악보가 출판이 되고,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음악을 좋아하는 중인층까지도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스스로 기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했다. 그 세종은 그것까지 엄두에 두었는지는 모르지만 세종이 만들어낸 정간보가
한국 음악의 기록 문화를 꽃피우게 했다는 점에서 아주 무엇보다 중요한 그런 유산을 남겼다고 봅니다. 저는 정감보로 기보된 음악은 배울 때도 정감보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서양 음악도 배우려면 5선보를 읽을 줄 알아야지 음악을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전통 음악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 전통 기보 체계를 먼저 배운 다음에 우리 음악을 배워야죠. 세종이 만든 악보는 세조시대에 이르러 개정이 되었다가 1930년대 이왕직 아학부에서 기존의 음악들을 다시 기록해 정리하면서 세종이 만들었던 정감보로 되돌아가 오늘날에는 교육과 연주 현장에서 폭넓게 쓰인다.自分の国の文化をそれを刺激としての寄付法として機能するんですね。그러니까 유량 악보라고 볼. これは 정감보는 동양 최초의 유량 악보다. 당시에 존재하는 악보는 음의 높낮이만을 음 이름이나 음을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를 써서 나타내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를 살펴봐도 세종이 만든 악보만큼 체계적인 음악 기록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세종이 만든 정감보만큼 폭넓게 쓰이는 음악 표기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미 전통적인 표기법이 사멸되다시피 한 이웃 나라들과 비교할 때 오늘날까지 아무 불편 없이 정감보가 사용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非常に早い時期にこういう、我々はこの枡形の枡形譜あるいは方眼譜という同じアイデアの楽譜がありますが、この韓国では非常に早い時期にそれがしかも非常に組織的に大規模に編纂が進められているということを大変関心を持っております。일본의 음악 기록 문화가 빈약했던 것은 아악의 전승과도 관련이 있다. 세종이 음악을 기록이란 획기적인 시도를 해서 특정인의 소유에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열린 세계로 끌어낸 것과는 달리 기보가 되지 않은 음악은 닫힌 세계 속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雅楽は世襲制といいまして親子代々伝えられてきてということで私が大体42代ぐらいですから人心の乱ぐらいですから何年になりますかね。もう千年を超えてますね。前からずっと親子代々に伝えてきました。 복내에는 노래와 관현악의 연주, 춤이 함께 어우러진 종합예술 작품으로 세종은 직접 음악을 쓰고 안무를 제정했다. 복내에는 서곡에 해당하는 전인자와 시작을 알리는 진구호, 용비어천가의 한문 가사를 노래하는 여민나, 용비어천가의 한글 가사를 노래하는 치화평과 추풍형, 그리고 끝을 알리는 퇴구호, 후주곡인 후인자로 이루어진다.
세종은 한글을 창제하고 우리말로 기록한 첫 문학작품 용비어천가에 새로운 가락을 얹어 부르며 그 이름을 복내의라 지었다. 봉황의 몸은 인과 의와 예와 덕과 신을 상징하고 또한 우주를 상징한다. 살아있는 벌레를 먹지 않고 살아있는 풀 위에도 앉지 않는다는 봉황은 나라가 태평하고 성군이 출현하시면 날아온다고 알려져 있다. 복내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다른 작품하고 틀린 것은 향학정제에 수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쪽으로 의물 8사람씩, 9사람씩 18명의 의물이 들어서 있고 그다음에 가장 특이한 것은 악기를 연주하는 임묵이라는 사람들이 양쪽에 6명씩 해서 12사람이 같이 연주를 하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그리고 또 주간자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은 사실 향학정제에서는 다른 향학정제에서는 볼 수 없는 굉장히 특징적인 또 색다른 그런 면모라고 할 수 있죠.
여밀락, 치화평, 취풍영 이 세 곡을 모아서 그 복례이라고 하는 것도 봉황이 오는 그런 어떤 의식이다. 봉황은 황제를 상징하는 동물이거든요. 그리고 용비어청가도 용이 날랐다는 거는 용은 황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조선의 왕으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중국의 천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봉황이나 용 같은 악기, 그런 어떤 신성한 동물들은. 근데 그런 제목들을 세종께서는 감히 쓸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여밀락, 백성들과 즐거움을 함께 나눈다. 이런 것들이 중국으로부터 어떤 중국의 문화, 그리고 중국의 문화를 아주 절대적으로 숭상하던 그런 신하들, 유교 관료들의 그런 입김에서 벗어나서 왕권을 강화하고 그 우리만의 그런 어떤 민족적인 한민족의 독특한 그런 것들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사실은 나타나는 부분이죠. 복례에는 연주 시간만도 반나절이 걸리는 춤과 의식이 동반하는 방대한 규모의 궁중 정제다. 세조시대까지는 연주가 되었지만 이 장대한 규모로 연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라가 평안하고 또 이 백성이 행복한 그런 이 세상을 소망합니다. 세종대왕께서도 나라가 평안하고 또 백성이 행복할 때 나타난다는 봉황이 당대에 오셔서 모두 함께 행복한 그런 사회를 꿈꾸셨죠.
나라가 태평하고 성군이 나면 봉황이 찾아와 함께 춤을 춘다는 이상 세계를 백성과 더불어 즐기기를 바랐던 세종 임금. 한글을 창제한 뛰어난 음운학자로 이상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열정을 바친 정치가로 그리고 시대를 앞서간 위대한 작곡가로서 세종을 이해한다. 유교의 이상인 예와 악이 관념의 세계에 머물지 않고 현실 속에서 백성과 더불어 실현되기를 바랐던 창조적 인물. 한글의 아름다움을 마음에 느끼며 복내의 유장한 선율을 가슴에 담으며 우리는 다시 세종을 생각한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위원회 방송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